김정일 위원장은 한때 그녀를 여왕처럼 극진히 대접했다. 하지만 30년 동안 그 여왕은 사실 노예에 불과했다. 그녀의 남편은 1,400억 원을 횡령했다. 김연자의 삶은 두 얼굴로 나뉜다. 무대 위의 영광과 무대 뒤의 비참한 착취.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과장된 막장 드라마의 대본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이자 일본 엔카계의 전설, 김연자가 몸소 겪어낸 잔혹한 30년의 기록입니다. 도대체 세상은 그녀에게 어떤 장난을 친 것일까요? 어떻게 한 인간이 평양의 VIP이자 동시에 가정의 노예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많던 1,400억 원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무대 의상 뒤에 감춰져 있던 김연자의 멍든 속살을, 그리고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침묵의 카르텔을 아주 깊이, 그리고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01년 4월 평양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바퀴 소리가 고요한 북한의 대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전력난으로 인해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북한의 밤 풍경은 마치 세상의 끝으로 향하는 듯한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기차 안은 딴 세상이었습니다. 푹신한 벨벳 소파, 은은한 조명, 그리고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북한 안내원들. 김연자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과 설렘,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번 방북예술단에 포함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그녀를 지목했다고 했습니다. 김정일은 영화와 음악광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남한의 트로트, 그 중에서도 김연자 특유의 꺾기 창법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유난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의 집무실 책장 한편에는 김연자의 앨범 전집이 꽂혀 있었고, 측근들에게 김연자의 노래야말로 우리 민족의 한을 제대로 표현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독재자의 팬심. 그것은 영광이면서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었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김연자를 맞이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환대였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화동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녀가 안내된 곳은 고려호텔의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북 인사들이 묵는 곳과는 차원이 다른 최상급 객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과일 바구니와 함께 최고급 술이 준비되어 있었고 침구는 구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기록되고 보고되는 상황. 그녀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여왕의 역할이었으니까요. 하이라이트는 공연이 끝난 뒤였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그녀를 따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가수들은 배제된 채 오직 김연자와 그녀의 관계자들만이 비밀리에 준비된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어딘가 깊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김정일의 개인 특각, 즉 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김정일은 김연자를 마치 오랜 친구나 귀한 여동생을 대하듯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예술을 사랑하는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찬장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곰 발바닥 요리, 상어 지느러미 찜 같은 이름만 들어봤던 요리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김정일은 김연자에게 술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노래를 듣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특히 목포의 눈물을 참 좋아합니다. 한 번만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반주도 없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김연자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그녀의 목소리가 만찬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조명도 마이크도 없었지만 그녀의 성량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김연자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천하의 독재자라 불리는 김정일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물개박수를 치며 연신 좋다, 정말 좋다를 연발했습니다. 헤어질 때 김정일은 김연자에게 선물을 안겼습니다. 북한 최고의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금실자수 초상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고려청자, 그리고 자연산 산삼. 그것들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김정일은 그녀의 손을 잡고 다음에 또 오시라. 평양은 언제든 김 선생님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보낸 그 꿈같은 시간은 김포공항의 화려한 플래시 세례와 함께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도쿄 자택의 현관문을 여는 순간 독재자도 눈물 짓게 했던 여왕의 마법은 잔인하게 풀려버렸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기도 전에 마주한 것은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돈 되는 건 없냐는 비정한 물음뿐이었고 그녀는 다시 텅 빈 냉장고 앞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먹는 가정의 노예로 추락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남편 김호식의 표정에는 반가움이나 아내에 대한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TV를 보며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왔어? 선물은 뭐 받아왔어? 돈 되는 건 없어? 김연자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받아온 것은 도자기와 자수였습니다. 예술적 가치는 높을지 몰라도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물건들이었죠. 남편은 실망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혀를 찼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겨우 그런 거나 받아왔어. 차라리 달러를 달라고 하지. 김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정세의 중심에 서 있던 그녀가 남편 앞에서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배가 고팠지만 남편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다 남은 반찬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구석에 서서 찬밥을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김연자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아이러니입니다. 밖에서는 여왕, 안에서는 하녀. 사람들은 그녀가 엄청난 부자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20년 넘게 톱스타로 군림했으니 당연한 추측이었습니다. 회당 출연료가 수천만 원, 1년 수익이 100억 원을 훌쩍 넘기던 시절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30년간 번 돈이 1,400억 원. 기업 하나를 세우고도 남을 돈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연자의 지갑에는 정말로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용돈을 타서 썼습니다. 아니, 용돈이라는 표현조차 사치였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남편에게 결제를 올려야 했고 남편이 직접 사다 주거나 카드로 긁어주었습니다. 현금을 쥐어주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녀가 친구를 만나 커피 한 잔을 사고 싶어도 지갑이 비어있어 망설여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 관리해 줄게. 당신은 노래만 해. 결혼 초기에 남편이 했던 그 달콤한 약속. 그것은 30년 동안 김연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손발을 묶는 강력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철저히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는 법, 공과금을 내는 법, 심지어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조차 모르게 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악보와 가사, 그리고 무대 동선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해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남편은 18살이나 많은 연상이었고 음악적 스승이었으며 낯선 일본 땅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돈을 떼어먹지 않듯 남편이 아내의 돈을 허투루 쓸 리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침묵 속에서 서서히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1,400억 원, 그 거대한 돈의 산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가 밖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다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면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으니까요. 여자가 너무 많이 알면 다쳐. 노래나 똑바로 해. 요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더라. 남편의 이 한마디는 김연자를 얼어붙게 만드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낡아버릴까봐,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더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목에서 피맛이 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평양에서의 그 화려했던 밤과 도쿄에서의 초라한 새벽. 이 극명한 대비는 앞으로 펼쳐질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김연자가 짊어지고 있던 짐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1,400억 원이라는 신기루 같은 돈과 맞바꾼 것은 한 여자의 존엄성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연극의 시작은 1970년대 전라남도 광주에서 서울로 상경한 15소녀의 순수한 꿈에서부터 잉태되었습니다. 가족을 배불리 먹이겠다는 야무진 다짐 하나로 낡은 악보 노트를 챙겨 들었던 그 소녀는 자신이 건너가야 할 바다가 이토록 거칠고 잔인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연자의 목소리는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동네 콩쿠르 대회를 휩쓸 때부터 그녀는 신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동요를 부를 때 그녀는 이미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구성지게 뽑아냈습니다. 서울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새빵살이를 전전하며 밤무대에 섰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팍팍한 삶이었지만 마이크만 잡으면 그녀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성량, 간드러지는 꺾기 창법은 듣는 이들의 넋을 빼놓았습니다. 1974년 말해줘요라는 곡으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TBC 방송가요 대상 신인상을 받을 정도로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한국은 너무 좁았습니다. 당시 한국 가요계는 이미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10대 트로트 가수라는 포지션은 애매했습니다. 그녀는 더 큰 무대, 더 확실한 성공을 갈망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바다 건너 일본이었습니다. 1977년 18배 김연자는 무작정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시아의 가히라 불리던 덕리쥔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서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본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녀에게 일본 연예계의 문턱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았습니다. 오디션에서 번번이 떨어졌고 비자 문제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될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싸구려 여관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3년 만에 씁쓸하게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첫 일본 진출의 쓰라린 실패는 어린 김연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절망의 틈을 타고 한 남자가 구원자처럼 다가왔습니다. 제1교포 이 세이자 음악계의 베테랑이었던 김오식은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유창한 일본어와 노련한 비즈니스로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같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그의 약속은 사실 30년 동안 그녀의 눈과 귀를 가릴 가장 견고한 감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오식은 제1교포 이세였습니다. 일본 음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밴드 마스터이자 지휘자였습니다. 그는 김연자보다 무려 18살이 많았습니다. 김연자가 일본 진출을 다시 타진하고 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일본어 실력과 풍부한 인맥, 그리고 노련한 비즈니스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연자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연자의 눈에 김오식은 완벽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김연자의 노래를 듣고 단번에 그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보물이야. 일본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일본 최고의 가수로 만들어 줄게.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실패의 상처로 얼룩진 김연자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김연자의 일본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까다로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주고 방송국 PD들을 만나 홍보하고 김연자에게 맞는 곡을 골라주었습니다. 김연자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일찍 생활 전선에 뛰어드느라 제대로 된 보호를 받아보지 못했던 그녀에게 김오식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스승이자 매니저, 그리고 아버지 같은 존재. 그 복합적인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1982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천재 가수와 유능한 매니저의 만남이라며 축복했습니다. 김연자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낯선 땅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생겼다는 든든함.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김오식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합리적이며 거부할 수 없는 논리로 김연자를 올가매는 방식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어느 날 저녁, 김오식은 식탁에서 김연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예술가야. 예술가는 돈 계산 같은 천박한 일에 신경 쓰면 안 돼. 머리 아픈 일은 다 내가 맡을게. 당신은 오로지 노래만 해. 목 관리하고 예쁜 옷 입고 무대에서 빛나기만 하면 돼. 우리가 버는 돈은 내가 다 알아서 불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김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숫자 계산에 어둡고 일본의 복잡한 세금 제도나 계약 관행도 잘 몰랐으니까요. 남편이 알아서 해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다니. 그날부터 김연자의 도장은 남편의 금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출연 계약, 음반 계약, 광고 계약은 남편 김오식이 주도했습니다. 출연료가 입금되는 통장도 남편이 관리했습니다. 김연자는 자신이 한번 무대에 설 때 얼마를 받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이번엔 큰돈이 들어와라고 하면 그런 줄 알았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라고 하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성공 가도는 눈부셨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는 엔카 붐이 일었습니다. 김연자의 파워풀하면서도
애절한 목소리는 일본인들의 취향을 정확히 저격했습니다. 그녀가 부른 암야 항로, 흐르는 강물처럼 등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디너쇼 티켓은 장당 5만 엔이 넘는 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김연자는 쉴 틈 없이 달렸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살인적인 스케줄로 채워졌습니다. 아침 일찍 방송 녹화, 오후에는 지방 행사, 저녁에는 디너쇼. 이동하는 차 안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쪽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목이 아파서 소리가 안 나오면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무대에 섰습니다. 여보, 나 좀 쉬고 싶어. 너무 힘들어. 가끔 그녀가 투정을 부리면 남편은 정색을 하며 다그쳤습니다. 지금이 물 들어올 때야. 노를 저어야지. 당신을 기다리는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배부른 소리를 해.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줄 거야? 당신이 쉬면 우리 다 굶어 죽어. 남편은 책임감이라는 무기로 그녀를 조종했습니다. 김연자는 착했습니다. 자신의 피로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생계를 걱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어. 그녀는 다시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하지만 김연자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 우리 모두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편 혼자를 위해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호식에게 김연자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성능이 좋고 말 잘 듣고 고장도 잘 안 나는 최신형 기계였습니다. 그는 김연자를 철저히 상품화했습니다. 그녀의 이미지, 목소리, 사생활까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김연자의 인간관계까지 통제했습니다. 김연자가 한국에서 온 친구나 후배 가수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걔네들 만나봤자 돈 빌려달라는 소리밖에 더해. 도움되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는 김연자를 고립시켰습니다. 김연자의 주변에는 남편이 고용한 매니저, 코디네이터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남편의 감시병들이었습니다. 김연자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모든 것이 남편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김연자는 외로웠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의 대기실은 감옥 독방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지만 정작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바빴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 접대가 있다며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김연자는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연자는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눈께는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화려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깊은 피로감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 벌써 40이 넘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돈? 명예? 인기?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억만음을 줘도 살 수 없는 여자의 본능적인 갈망이었습니다. 바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학부모가 되어 아이들 자랑에 여념이 없는데 자신은 품에 안을 아이 하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아이 갖자. 나도 엄마가 되고 싶어. 돈은 이 정도 벌었으면 됐잖아. 하지만 그 말을 꺼낸 순간 김연자는 남편의 눈에서 섬뜩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바라보는
수리공의 짜증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김연자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 김호식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몇 살인지 알아? 40이 넘었어. 노산이야, 노산. 아이 낳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당신 목소리 망가지면 책임질 거야. 그는 김연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말 속에는 교묘한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스케줄 봐. 1년 뒤까지 꽉 차 있어. 위약금 물어줄 돈 있어. 임신해서 배불러 오면 드레스는 어떻게 입을 건데. 뚱뚱한 아줌마가 엔카 부르면 누가 좋아해? 팬들 다 떨어져 나가면 우리 뭐 먹고 살아. 김연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돈, 계약, 팬, 이미지. 그가 내세우는 모든 근거들은 김연자라는 상품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김연자라는 인간에 대한 배려는 단 1%도 없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나도 여자잖아. 나중에 늙어서 혼자 남으면 어떡해. 아이 하나쯤은. 김연자가 울먹이며 다시 한번 호소했지만 김호식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자식은 노래야. 노래가 영원히 남는 거야. 핏줄, 그런 거 다 부질없어.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늙어서도 대접받고 살아. 김호식에게 아이는 비용이자 리스크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김연자가 활동을 쉬어야 하고 그러면 현금 흐름이 끊깁니다. 육아에 신경 쓰느라 노래에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김연자의 관심을 오로지 노래와 돈벌이에만 묶어두고 싶어 했습니다. 이날의 대화는 김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나와 함께 늙어갈 동반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를 원한다는 것을. 그녀는 밤새 베개가 젖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퉁퉁 부은 눈을 화장으로 가리고 무대에 섰습니다. 남편이 잡아놓은 스케줄을 펑크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삶은 겉과 속이 완벽하게 분리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사랑의 기쁨을 노래했지만 마음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가끔은 운전 중인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자신이 포기한 그 모든 것들의 대가인 돈조차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호식은 김연자가 벌어온 돈을 물 쓰듯 썼습니다. 그는 고급 술집을 드나들며 호탕하게 골든벨을 울렸고 명품 옷과 시계로 치장했습니다. 내가 김연자를 키운 사람이야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박이었습니다. 일본에는 파친코라는 합법적 도박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김호식은 파친코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가 기계 앞에 앉아 쇠구슬을 튕기며 날려버린 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룻밤에 수천만 원, 며칠 만에 억 단위의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연자가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본 돈이 파친코 기계 속으로 쏘아져 들어가는 쇠구슬처럼 허무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호식은 사업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음반 제작, 매니지먼트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혀 모르는 분야의 사업에도 손을 댔습니다. 지인들의 말만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무리하게 건물을 매입했다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헐값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김연자의 수입은 엄청났지만 남편의 씀씀이는 그보다 더 컸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김연자에게는 항상 돈 잘 모으고 있다. 노후 준비 끝났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가끔 김연자가 통장 좀 보여줘요라고 하면 그는 화를 내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남편을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 고생을 하는데. 그는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김연자는 싸우기 싫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체납 고지서, 대출 이자 연체 알림장. 김연자는 우연히 우편함에서 이런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착오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적힌 금액은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체납액 5억 원. 김연자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세금을 안 냈어. 우리 돈 많잖아. 남편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 그거? 잠깐 착오가 있었어. 회계사가 실수했네. 금방 해결될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고 방송국 출연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김연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돈 다 어디 갔어? 1,400억 원 벌었잖아.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남편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일 수도 있는 거야. 금방 풀려.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은 묶인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녹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 김연자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정치적 역풍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과거 김연자의 방북 활동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넷상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북한 가서 김정일 기쁨조 노릇 하고 왔다며 빨갱이 가수 한국 오지 마라. 김연자는 억울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러 갔을 뿐인데 세상은 그녀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남편에게 착취당하고 고국인 한국에서는 비난을 받는 이중고. 그녀가 설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습니다. 북한은 김연자를 조문단으로 초청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북관계 상황상 방북은 불가능했습니다. 김연자는 고심 끝에 조화를 보냈습니다. 제 노래를 좋아해 주신 분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는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조차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적국의 수장에게 조화를 보내다니 제정신이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연자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북한 이슈 때문에 시끄럽잖아. 이참에 일본 활동 더 늘려. 한국 신경 쓰지 말고 돈이나 벌어.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위로하기는커녕 논란을 핑계로 일본 활동을 더 강요했습니다. 그는 김연자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돈줄이 끊길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김연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 죽겠다. 말라 죽거나 미쳐 죽거나 둘 중 하나다. 그녀는 살고 싶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2012년 2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어느 날
김연자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만하자.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놔줘.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이혼? 미쳤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하게 어딜 도망가려고. 그는 협박도 하고 회유도 했습니다. 이혼하면 너 빈털털이야. 위자료 한 푼도 못 줘. 일본 연예계에서 매장시킬 거야. 하지만 김연자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 말 잘 듣는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상관없어. 돈 다 가져. 위자료 필요 없어. 그냥 내 몸 하나만 가지고 나갈게.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줘. 그녀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30년간 번 1,400억 원에 대한 권리, 일본에서의 화려한 명성, 안락한 집, 모든 것을 남편에게 던져주고 오로지 자유라는 티켓 한 장만을 손에 쥐었습니다. 2012년 5월,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김연자는 옷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주머니에는 비행기 표를 살 돈과 약간의 여비가 전부였습니다. 53세의 김연자.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들 나이에 그녀는 철저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허무함, 온갖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일까? 나는 바보 천치였을까?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도 느꼈습니다. 이제 남편 눈치 안 봐도 된다.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내가 쓰고 싶은 돈 쓰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다. 그녀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김포공항에 내린 김연자. 그녀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귀국 환영식은 옛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에구, 내 새끼, 얼굴이 반쪽이 됐네. 고생했다. 잘 왔다.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앞에서 김연자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살아서 돌아왔구나. 지옥에서 탈출했구나.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국 가요계는 이미 아이돌 천하였습니다. 트로트는 설 자리가 좁았고 그마저도 장윤정, 홍진영 같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김연자는 한물간 가수, 일본에서 망해서 돌아온 가수 취급을 받았습니다. 방송국 PD들을 찾아가 인사를 해도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김연자 선생님. 오셨어요. 그런데 요즘 저희 프로 컨셉이랑은 좀 안 맞아서요.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행사 섭외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러주는 곳이라곤 작은 마을 회관이나 장터 무대뿐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돔 경기장을 채우던 나인데, 김정일 앞에서도 노래했던 나인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하지만 김연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나는 신인 가수 김연자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반짝이 의상을 입고 시장통 무대에 섰습니다. 관객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마이크가 고장나면 생목으로 노래했고 무대가 없으면 흙바닥에서 노래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옵니다. 바로 지금의 소속사 대표이자 연인인 홍상기 씨였습니다. 홍상기 대표는 김연자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과거 가수 송대관의 매니저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연히 김연자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된 그는 발벗고 나섰습니다.
연자야, 내가 너 다시 여왕으로 만들어 줄게. 너는 노래만 해. 이번엔 진짜야. 홍 대표는 과거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김연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했습니다. 돈보다는 김연자의 행복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김연자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짰습니다. 너는 목소리가 힘이 있잖아. 슬픈 노래만 하지 말고 신나고 힘 있는 노래를 해보자. 젊은 애들도 좋아할 만한 걸로.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2013년 발표한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처음 이 곡을 받았을 때 김연자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트로트야. 테크노 뽕짝 아니야. 가사도 너무 어렵고. 하지만 홍 대표는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대세가 될 거야. 믿고 한번 해봐. 결과는 처음엔 참담했습니다. 묻혔습니다. 대중들은 낯선 이 DM 트로트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자는 역시 안 되나 보다 라며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행사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낯선 이 DM 비트에 묻혀 외면받던 아모르 파티는 4년이라는 긴 침묵 끝에 기적처럼 부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1,400억 원을 잃고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김연자가 세상에 던지는 승전보였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라는 가사는 그녀의 멍든 속살이 뿜어내는 진실이었고, 환갑을 넘긴 나이에 마이크를 배꼽 아래로 내리며 온몸으로 비틀어대는 그 춤사위는 굴곡진 운명을 향한 가장 뜨거운 창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7년의 어느 날, 기적은 예고도 없이 아주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KBS 열린음악회 녹화 현장이었습니다. 그날 객석은 평소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아이돌 그룹 엑소가 출연한다는 소식에 10대, 20대 팬들이 객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주타기신 김연자의 무대 순서가 되었을 때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저 아줌마는 누구지? 빨리 우리 오빠들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딴청을 피우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김연자가 등장했습니다.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신 형광색 망토를 두르고 마이크를 배꼽 아래까지 내리는 특유의 퍼포먼스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처음에는 무덤덤하던 학생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입부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끝나고 갑자기 비트가 빨라지더니 강렬한 이 DM 사운드가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 나왔습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그것은 트로트가 아니었습니다. 클럽 음악이었습니다. 엑소를 기다리며 지루해하던 팬들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 비트 뭐지? 신나는데? 아이돌 팬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엑소를 응원하기 위해 가져온 야광봉을 김연자의 비트에 맞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연자가 무대 위를 뱅글뱅글 돌며 열정을 뿜어내자 객석의 수천 개의 야광봉이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트로트 가수와 아이돌 팬덤의 기묘하고도 폭발적인 콜라보레이션. 그 현장의 열기는 누군가의 직캠에 고스란히 담겨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이 영상은 그야말로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젊은 네티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 누님 텐션이 장난 아니다. 가사가 내 인생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된대. 마이크 내리는 스킬이 말렙이다. 가션자 찬양해라. 죽어있던 노래 아모르 파티는 4년 만에 좀비처럼, 아니 불사조처럼 부활했습니다. 음원 차트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주행, 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대학 축제 섭외 1순위는 걸그룹이 아니라 환갑을 바라보는 김연자가 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축제에서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김연자의 지휘에 맞춰 아모르 파티를 떼창하는 장면은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단순히 신나서 뜬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중들은 가사를 곱씹어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가사는 작사가가 쓴 것이지만 마치 김연자가 자신의 피로 쓴 일기장 같았기 때문입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1,400억 원을 벌었지만 빈손으로 쫓겨나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의 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 세상에 뿌려지고 평양의 VIP에서 가정의 노예로 전락했던 그녀의 기막힌 인생사가 소설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남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며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자책했던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치는 후렴구, 아모르 파티, 독일 철학자 니체의 말, 운명에. 자신의 운명이 비록 고통스럽고 비극적일지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긍정하며 사랑하겠다는 선언. 김연자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며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 돈 다 잃었다. 나 이혼했다. 아이도 없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나는 노래한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그 진정성이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 구조조정의 공포에 떠는 중년들, 삶에 지친 모든 이들이 김연자의 목소리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많은 여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짓밟고 일어선 승리의 여신이었습니다. 김연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통장을 직접 관리합니다. 출연료가 입금되면 알림 문자가 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문자를 받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다 내 돈이야. 그녀는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 옷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남편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1,400억 원을 벌었을 때보다 지금 내 손에 쥔 100만 원이 더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새로운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소속사 대표 홍상기 씨. 그는 김연자를 상품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김연자가 무대에서 내려와 힘들어하면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 쉬엄쉬엄해 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김연자는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그 사람 덕분에 내 인생의 봄날이 다시 왔다고 고백하며 수줍게 웃습니다. 과거 남편 앞에서는 항상 주눅 들어있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있는 법. 김연자의 성공을 배아파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남편 김호식 측이었습니다. 김연자가 한국에서 대박을 터뜨리자 일본의 전남편 측에서는 교묘한 루머를 퍼뜨리거나 과거의 일을 들추며 흠집을 내려 했습니다. 김연자가 일본 활동 당시 불성실했다. 돈 문제는 오해다 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김연자는 이제 예전에 약해 빠진 김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대응했습니다. 진실은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 대중들도 김연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녀가 30년 동안 어떤 고생을 했는지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엔카의 여왕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행사의 여왕, 가션자라는 친근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노래하지 않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20대 때보다,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갈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왜냐고요? 이제야 진짜 제 목소리를 찾았거든요. 예전에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불렀다면 지금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불러요. 관객들이 웃으면 저도 웃고, 관객들이 울면 저도 울어요. 그게 진짜 가수 아니겠어요? 김연자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그것은 롤러코스터보다 더 극적일 것입니다. 바닥에서 시작해 일본 최고의 정점을 찍고 다시 바닥으로 수직 낙하했다가 기적처럼 다시 정상으로 치고 올라온 그래프. 이 그래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400억 원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김연자는 그 돈과 맞바꿀 수 없는 인생의 지혜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그늘 아래서 숨죽이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라는 감옥에 갇혀 평생 노래하는 기계로 살다가 쓸쓸히 늙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전 재산을 잃은 것은 신이 그녀에게 준 가혹하지만 가장 확실한 구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김연자는 무대 위에서 돕니다. 빙글빙글, 어지러울 정도로 격렬하게 돕니다. 그 회전은 마치 자신의 꼬인 인생을 풀어내려는 몸부림이자 세상의 모든 속박을 털어버리려는 춤사위처럼 보입니다. 그녀가 돌 때마다 망토가 날개처럼 펼쳐집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유로운 새입니다. 평양행 열차도 도쿄의 호화저택에도 갇히지 않는 온전한 자유의 새. 그녀의 노래는 이제 국경을 넘고 세대를 넘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사랑했던 목소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청춘들을 위로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도 위대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김연자는 정말로 모든 상처를 치유했을까요? 30년의 세월, 잃어버린 아이, 배신당한 믿음. 그 깊은 흉터가 노래 몇 곡 불렀다고, 돈 좀 다시 벌었다고 씻은 듯이 사라질까요? 아닐 겁니다. 밤이 깊어지고 무대 화장을 지우고 혼자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문득 찾아오는 서글픔이 있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아이를 볼 때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통증은 영원히 그녀와 함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김연자는 그 아픔마저도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흉터를 감추는 대신 그 흉터 위에 예쁜 꽃 그림을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봐요. 나 이렇게 다쳤었지만 지금은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힘내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갑니다. 화려한 부활을 알린 김연자. 하지만 그녀의 인생 드라마에는 아직 에필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꿈꾸는 진정한 마지막 무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우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1,4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은 허공으로 사라졌고 30년이라는 청춘 역시 통제된 삶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연자는 그 모든 시련을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가혹한 운명마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인생의 수업료로 받아들였습니다. 잃어버린 돈 대신 그녀는 온전한 자유와 진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지워지진 않겠지만 무대 위에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기계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온전한 여왕입니다. 탐욕과 배신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생존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에 지친 많은 이들에게 묵직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김연자의 진짜 무대는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 모릅니다.